남편이 감옥에 가자마자 아내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금지된 사랑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충청북도 청주시 번화한 거리 뒤편으로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박진철 씨 가족의 연노란색 2층 집이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의 쓸쓸한 쉼표처럼 자리하고 있었죠. 그 집은 본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박 씨의 아내 김미경 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에 여자가 없으면 절간 같다고들 하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박 씨는 종종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준수는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원래는 손재주도 좋고 일머리도 빠른 청년이었지만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진 폭행 사건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5년. 그 판결은 가정에 내리꽂힌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준수가 교도소의 문턱을 넘어서던 날, 그의 젊은 아내 서연이는 이제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소녀처럼 맞기만 하던 그녀의 눈은 이제 50이 넘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변변한 사회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발그레한 두 뺨과 반짝이는 눈망울, 수줍은 미소는 누구든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모습 뒤에는 깊은 외로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가고 또래 친구들은 학업과 연애의 한창인 시절, 그녀는 고요한 집 안을 맴돌며 매일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한 뒤 창밖의 거리를 내다보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연희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철 씨는 본래 반듯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간 홀로 아들을 억척같이 키워냈지만 오랜 호라비 생활과 끝없는 외로움에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향한 그의 관심은 순수한 동정심이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린 며느리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힘겹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연희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식사 때마다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고 저녁이면 춥지는 않은지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박한 나눔이었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 연희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텅 비었던 마음은 시아버지의 다정한 눈빛과 사소한 안부 인사로 채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남편의 빈자리가 길어지면 여자의 마음은 다른 어깨에 기대기 쉬워진다고. 그렇게 시끄러운 도시의 작은 집 안에서 금지된 사랑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웃들은 여전히 박 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서는 모습과 연희가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넣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소문은 시골 못지않게 빠른 법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진 눈맞춤, 혹은 장을 보고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본 것만으로도 골목 어기 떡볶이 가게의 최 여사는 손님들에게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외로움과 마음의 빈틈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두 사람을 비극적인 관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안타까움과 분노,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금지된 사랑으로부터 온 동네를 발칵 뒤집고 견고해 보였던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준수가 교도소에 가던 날 온 동네가 수군거렸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한숨을 쉬었고 그를 싫어했던 이들은 이때다 싶어 험담을 늘어놓았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젊은 새신랑이 범죄자가 된 이야기는 이웃들 눈에 집안의 수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바로 젊은 아내 연희였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꼬여버린 셈이니까요.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그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원래도 싸늘했던 집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2층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작은 골목길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제잘거리며 웃고 떠드는 또래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 박 씨도 처음에는 그저 말없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안쓰러운 것보다 며느리가 10배는 더 가여웠습니다. 연희가 허리를 숙여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독수공방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틸까? 과연 준수를 기다릴 수 있을까? 연희 역시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또한 숨길 수 없었습니다. 5년. 젊은 여성이 홀로 버티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흐느끼며 누군가 다가와 한 번만 안아주고 위로해주길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낡은 선풍기 소리와 짙은 어둠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부자, 후즈, 아닌 부녀, 후뉴 같은 두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박 씨는 화물 터미널에 일용직으로 나갔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식사와 장보기로 하루를 보냈죠. 두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기묘한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종종 조용히 플라스틱 의자를 밥상 가까이 끌어당겨 며느리에게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말랐다. 많이 먹어라.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본래 감수성이 예민한 법. 감정이 메마른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관심조차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연희는 감히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골목 어기 떡볶이 가게의 최 여사는 손님에게 무심코 툭 던지듯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그 서씨댁 며느리 말이야. 시아버지랑 유난히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저녁마다 늦게 같이 밥 먹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말이야. 그저 흘리는 말이었지만 한번 뱉어진 말은 작은 동네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스멀스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연희와 박 씨는 아직 어떤 선도 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소문이 진실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연희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의 관심이 이 텅 빈 삶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의 한 구석에서 외로운 두 사람의 금지된 이야기가 조용히 쓰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부터 연희는 시아버지와 더욱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평생 나쁜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조심해야 한다고, 남편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겠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복잡해서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욱 의식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동네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요란한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작은 양초를 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순간 플라스틱 의자가 미끄러지며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막 넘어지려는 찰나 박 씨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늙고 주름진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그 눈빛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 씨도 서둘러 몸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조심해야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냐. 평범한 걱정의 말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연희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났습니다. 박 씨는 틈만 나면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고 자전거를 대신 꺼내주기도 했죠. 그 사소한 일들이 연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정에 굶주려 있던 젊은 여인은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희는 고열로 알아누웠습니다. 박 씨는 급히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를 사오고 정성껏 계란죽까지 끓여주었습니다.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남자가 자신을 위해 땀으로 등허리를 흠뻑 적시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연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전 어디에 기댈 곳도 없었을 거예요. 박 씨는 곁에 앉아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젊고 살 날이 창창한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기댈 곳이 있으니. 그 말은 연희에게 병을 낫게 하는 따뜻한 온기나 다름없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시아버지의 다정한 눈빛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최 여사가 여전히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연희를 오토바이에 태워 시장에 데려다 줄 때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별일이야.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꼭 신혼부부 같네. 그 무심한 말들은 금세 골목에 뜬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희에게는 그런 소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죄스러운 새로운 감정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많은 도시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숨기기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눈빛 하나, 몸짓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삶의 흐름 속에서 연희와 박 씨는 둘 다 아직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금단의 길 위로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픈 뒤로 연희와 박 씨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묶인 듯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스치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속 혼란을 느낄 수 있었죠. 연희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 오면 말없이 밥만 지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가가 묻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터미널에서 일하는 거 힘드셨어요? 박 씨는 그 관심에 놀라면서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온 골목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연희가 베란다에서 급히 빨래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래층에 앉아있던 박 씨가 뛰어올라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었고 연희의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순간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고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박 씨도 서둘러 물러서며 다른 빨래를 걷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보니 문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그 아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 혼자만의 망상인가? 연희 역시 심장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너는 준수 씨 아내잖아.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이내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분 말고 누가 널 신경 써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연희는 그를 피했습니다.
늦게 장을 보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긴장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의 콘센트가 고장나 연희는 박 씨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콘센트 가까이 허리를 숙이자 연희는 무심코 옆에 서서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자 그의 시선은 우연히 며느리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공간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지만 그의 손은 무심코 연희의 손등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둘 다 움찔하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어서 자거라. 연희는 작게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슬아슬했던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의 거리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아무도 그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최 여사만이 박 씨와 연희가 늦게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단골 손님에게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에이,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꼭 붙어 다니는 거 아무래도 깨끗해 보이진 않아. 그 말은 마치 작은 칼날처럼 조용히 그 가족의 명예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그 걱정은 이제 막강해져가는 감정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결코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 말입니다. 콘센트 옆에서 손이 스쳤던 그날 밤 이후로 연희와 박 씨 사이에는 더욱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식사 때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찬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연희는 낮에 널어두었던 얇은 이불을 밤이 되어서야 거들어갔습니다. 옥상에 혼자 올라가니 바람이 휑하게 불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있는데 박 씨가 따뜻한 물 주전자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오래 있길래 감기 걸릴까봐. 그러고는 연희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잔을 받으며 손을 살짝 떨었고 우연히 그의 손가락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붉어진 얼굴을 감췄습니다. 박 씨도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시선은 며느리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홀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 동안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준수 씨도 보고 싶지만 이 기나긴 세월을 혼자 버틸 자신이 없어요. 목매인 울음소리에 박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저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마음이 약해진 연희는 그의 가슴에 완전히 기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땀 냄새에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의 거친 입술이 연희의 머리카락과 눈물로 젖은 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떨리는 몸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위로에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연희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금 전에 따뜻했던 품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타담한 담배를 연신 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거리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고 말은 툭툭 끊겼지만 그 어색함이야말로 둘만의 비밀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인 최 여사는 우연히 이른 아침 연희가 마당문을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머릿속에서 그동안 들었던 소문의 조각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는 금세 부풀려져 골목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순수했던 한 젊은 여인은 이제 죄악의 미로에 발을 들였고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연희는 혼란과 떨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지만 무심코 그의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은 어김없이 요동쳤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끌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 전등이 꺼지며 사방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나타난 박 씨가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애가 혼자 이런 일 하면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밤의 정적 속에서 울리는 그의 잠긴 목소리에 연희는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은 더 이상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을 헤매던 이들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온 동네가 잠들면 그 집 안에서는 가쁜 숨소리와 굳게 닫힌 문 뒤에 감춰진 떨림이 반복되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우면서도 갈망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편 준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근 면회에서 보았던 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시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더욱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걸까? 하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외로운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 연희는 괴로워하며 자문했습니다. 한편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박 씨는 이제 유혹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발각되면 친척과 이웃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젊음으로 가득 찬 연희의 반짝이는 눈과 탄력 있는 피부를 볼 때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욕망과 연민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상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연희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고 얼굴빛이 유난히 환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박 씨는 때때로 일찍 퇴근해 하루 종일 집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이제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다쟁이 최 여사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입이 싸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 두 사람 분명히 뭔가 수상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저렇게 붙어 다니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 그 말들은 처음엔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점차 동네 찻집과 시장의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박 씨의 가족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밤이 되어 외로움과 마주하면 또다시 그 익숙한 품을 찾아 약해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금지된 관계는 더욱 끊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청주시의 그 2층 집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주고받는 눈빛과 말 한마디는 이미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터지는 순간 그것은 마치 남아있던 모든 명예와 행복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과도 같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수의 빈자리는 그 2층 집에서 점차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은밀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박 씨는 마치 공범처럼 말 못할 비밀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연희는 장을 보고 밥을 지었고 박 씨는 화물터미널에 나가 일하며 가끔 떡볶이 가게에서 이웃들과 몇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골목의 불빛이 모두 꺼지면 그들은 다시 금지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의 여동생 연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연주는 근처 양재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끔 시간이 나면 언니를 보러 오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연주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막 교도소에 갔을 때의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무척이나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박 씨는 왠지 더 밝아 보였고 연희를 보는 눈빛에도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치는 듯했습니다. 식사 중에 연주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건강해 보인다. 얼굴색도 좋아지고 시아버님이 잘 챙겨주시나 봐. 연희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헛기침하며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지만 순식간에 식탁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연주는 나이는 어렸지만 솔직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언니가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나 박 씨의 어색한 태도를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주의 마음에 의심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침실이 2개, 연희의 방과 박 씨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이 깬 연주는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 속삭임과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간 연주는 우연히 최 여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2사람 수상해. 험담하려는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어딜 가든 꼭 붙어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곧이곧대로 보겠어?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우리 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과 2사람의 태도가 겹쳐지면서 마음속에는 의심의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온 연주는 언니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준수 형부 면회는 가? 연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좀 멀기도 하고 집안일도 바빠서. 언니의 피하는 눈빛은 연주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동생이 다녀간 후부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생에게 들킬까봐, 이 죄스러운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몇 번이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밤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시아버지의 외롭고 갈망하는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박 씨 역시 연주의 등장이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더 조심하고 허점을 보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감추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번화한 도시 속 그 집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날마다 더욱 뜨거워지는 금지된 감정, 다른 한쪽은 가족의 의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작은 틈 하나만 보여도 모든 것은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시장에서 뜬 소문을 듣고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직접 목격한 날부터 연주는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났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언니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연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연주는 더욱 자주 언니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연희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점차 동생의 존재가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가 박 씨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밖에서 연주의 목소리가 들리면 마치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그 어색한 모습은 연주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연주는 방문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희미한 그림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연주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섞인 속삭임이 들려오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신히 감정을 억누른 연주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떨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설마 했던 모든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동생에게 말을 걸었지만 연주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씨 역시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질 듯이 팽팽했습니다. 그때부터 연주는 조용히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를 때마다 부엌에서 바쁜 척했지만 눈은 항상 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박씨가 등 뒤에 서서 무언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연희가 빨래를 개다가 박씨가 들어오자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관찰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불쌍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한때는 착하고 남편을 굳게 믿었던 언니가 이제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언니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형부마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 연주는 괴로워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나갔다가 연주는 또다시 최 여사가 다른 사람들과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홀로 된 시어머니도 아니고 젊은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저러는 게 말이 돼? 그 악의적인 말들이 연주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니를 설득해야 한다. 그날 저녁 부엌에 두 자매만 남았을 때 연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연희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숨기겠어. 하지만 붉어진 눈시울과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길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이 가정에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박 씨가 잠시 외출하자 집에는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연주는 식탁에 앉아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연희는 어색하게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남은 채소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섬뜩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연주가 깊은 숨을 내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시아버님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연희는 움찔하며 손을 떨었고 손에 있던 채소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채소를 주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니? 자매끼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연주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헛소리 아니야. 나 다 봤어. 며칠 전 밤에 언니랑 아버님이 같이 앉아 있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서로를 보는 눈빛이 절대 평범한 가족 같지 않았어. 언제까지 숨길 거야?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연주야, 언니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네가 언니 심정을 알아?
남편은 차가운 감옥에 있고 나는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어. 아버님 말고 누가 나한테 신경이나 써줬는데? 연주가 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니 시아버지잖아. 남들이 들으면 기겁할 일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준수 형부가 이 사실을 알면 견딜 수 있겠어?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연희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떨었습니다. 나도 매일 괴로워. 준수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 아버님을 볼 때마다 기댈 곳이 있다는 생각에, 그 온기에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마음이 이성을 따르지 않았어. 연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주의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외로움에 휩쓸린 언니가 불쌍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죄를 짓고 있는 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당장 멈춰야 해. 연주가 언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니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고 가족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야. 차라리 언니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 나아. 연희는 목이 메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연희는 자신이 이 관계를 끊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묶여버렸습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연희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한쪽에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남편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온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그 작은 집 안에서는 두 여인의 영혼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극을 막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유혹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연주와의 대화 이후 연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동생의 눈을 피하고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연주 역시 슬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충고만으로는 언니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다녀온 며칠 사이 연희와 박 씨는 다시 서로를 찾았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세상의 눈초리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허함과 갈망은 마치 자석처럼 그들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모든 충고와 도덕은 등 뒤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소. 내가 지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소. 그런데 이걸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겠구려. 하지만 밤이 되어 부엌에서 며느리의 발소리만 들려와도 모든 죄책감은 욕망과 나약함에 가려져 희미해졌습니다. 한편 밖의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골목 어귀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라 확신의 찬단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연희랑 박영감, 진짜 무슨 일 있다니까. 한 채소 가게에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들었어. 요즘 남편 처음 감옥 갔을 때처럼 슬퍼 보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얼굴이 환해졌잖아. 그 말들은 온 동네로 퍼져나가 어느새 모든 찻자리와 술자리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엄격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연주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언니를 따로 만나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이럴수록 결과는 더 끔찍해질 거야. 가족의 명예, 언니의 미래, 전부 다 잃게 될 거라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
혼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 아버님은 내 유일한 기댈 곳이었단 말이야. 내가 약했고 어리석었어. 연주는 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눈에는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마음이 길을 잃은 여자는 아무리 붙잡아도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마다 더욱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도 없었지만 마음은 마치 중독된 것처럼 계속 그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독이 그녀를 출구 없는 진흙탕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뜬 소문들은 마침내 준수의 지인들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 밖에서 그의 아내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편지는 어느 어두운 오후 준수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감옥에 갇힌 남자의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도소 운동장에서 준수는 무릎을 감싸 안고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도관 한 명이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밖에서 편지가 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준수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친구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네 아내 얘기로 시끄럽다. 내 아내 연희가 요즘 내 아버지 박영감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낸다고들 하더군. 나도 믿고 싶지 않은데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심장에 밝혔습니다. 준수는 편지를 구겨쥐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젊은 아내, 존경했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소문에 휩싸이다니 준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앉아있던 연희의 모습, 신혼 첫날 밤 곁에 조용히 기대오던 그녀, 그리고 그가 교도소 문을 들어서던 날 기다리겠다며 기절할 듯이 울던 연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잔인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준수는 이를 악물고 벽을 세게 쳤고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놀라 말렸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연희가 날 배신할 리 없어. 하지만 그 외침 뒤에 준수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밖의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소문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감방 안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고 짧았던 행복한 날들이 그리웠지만 아버지와 아내가 한 지붕 아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질투와 치욕감에 그는 거의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면회 시간에 연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자와 담배 몇 갑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를 보자 준수의 가슴은 고통으로 저며왔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밖에서 당신이랑 아버지에 대해 떠드는 소문 사실이야?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남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맹세코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피하는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그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아내를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소리치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교도소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만약 날 배신했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연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은 준수는 심장이 두동강 나는 기분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그날 모든 것을 터뜨려버릴 무서운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면회 이후 연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핏발선 채 분노로 가득했던 준수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그가 내뱉었던 말은 천둥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날 배신했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돌아오는 길 연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청주의 번화한 거리, 수많은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마치 세상과 분리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얼굴의 젊은 여인이 한번 드러나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만큼 끔찍한 비밀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밤이 되자 연희는 2층 창가에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박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하얀 연기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당장이라도 내려가 그의 품에서 온기를 찾고 싶었지만 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며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나약함이 다시 한번 이성을 이겼습니다. 박 씨가 잠긴 목소리로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을 때 뭐 좀 먹었니?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연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운데 아버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며느리를 꽉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깊은 진흙탕에 빠졌지만 헤어나올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 앞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연주는 여전히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시아버지 곁에 설 때마다 마치 몰래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변하는 눈빛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는 언니를 베란다로 끌고 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형부도 이미 의심하고 있고 온 동네가 수군거리는데 시장 바닥에서 망신당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연희는 떨면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연주야, 끊을 수가 없어. 아버님이 내 유일한 기댈 곳이란 말이야. 그 말을 듣자 연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언니 시아버지라고. 기댈 곳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언니 미래는 우리 가족 전체는 생각 안 해? 그 말은 연희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박 씨를 보자 그의 슬픈 눈빛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밖의 여론은 날마다 시끄러워졌고 최 여사는 더욱 신이 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무슨 일 터졌어? 그 연희 배가 요즘 좀 불러오는 것 같던데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그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술렁거렸습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연문을 넘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만약 최 여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얼마나 더 끔찍해질까요? 연희의 배에 대한 소문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시장 입구부터 동네 찻집까지 어디서든 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신에 차말했습니다. 임신한 거 맞아. 걷는 모습이나 얼굴 혈색만 봐도 딱 알겠구먼. 또 다른 사람들은 비웃으며 일부러 다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럼 그 애는 누구 애야? 그 악의적인 말들이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연희 씨, 요즘 달라 보이는데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진 채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은 엉망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실 한 달 넘게 생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심코 배에 손을 얹을 때마다 끔찍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인 신체 변화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연희는 박 씨에게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만약 제가 정말 임신한 거면 이제 어떡해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두 손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연희야. 하지만 그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설레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 전체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한편 연주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언니의 몸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임신했지? 연희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연주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소문은 금세 작은 골목을 넘어섰고 가족의 친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편지 한 통이 교도소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잔인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준수가 그 편지를 받은 날 그의 마음속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는 벽을 피가 나도록 쳤고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밖에서 연희는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나설 때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배를 감싸 안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문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신에게는 과연 벗어날 길이 있을까? 도시의 작은 집 안에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불길처럼 거센 바람 한 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연희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배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예전에 헐렁했던 원피스가 이제는 제법 팽팽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자매만 방에 있을 때 연주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더 이상 나 속이지 마. 보면 다 알아. 임신한 거 맞지? 연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천마디 고백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심해 부케라레루 듯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언니는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어. 다음 날 연주의 압박에 못 이겨 연희는 결국 동네 끝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모든 것이 헛된 걱정이기를 바라며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결과는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임신 8주가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연희는 배를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연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준수는 이미 몇 달째 교도소에 있었으니 이 아이는 절대 그의 아이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이 사실을 박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이든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냐. 연희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박 씨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애정, 욕망, 죄책감,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연희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밖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속삭였습니다. 진짜 임신했대. 그런데 아빠가 누군지는 다들 짐작하잖아. 쯔쯔. 그 집안은 이제 망신살이 뻗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네. 그 잔인한 말들은 연희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배를 감싸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수록 세상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준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지인이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다. 그 아이는 내 아버지 아이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편지를 읽은 준수는 분노에 차 식판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울부짖었고 교도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에는 고통이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맹세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연희는 커져가는 배를 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기쁨 대신 끔찍한 물음표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어떤 운명을 살아가게 될까? 연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어렴풋한 소문이 아니라 동네 전체에 기정사실화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연희가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쏘아보는 눈빛과 비웃음이 그녀의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전에서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는데 배는 불러오고 참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 도시는 뜬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매일 마루에 멍하니 앉아 타담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며느리와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소. 내가 큰 죄를 지었소. 연희는 공황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평생 더러운 오명을 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운다면 그 잔인함에 평생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가 언니를 베란다로 끌고 나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봐. 태어나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겠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할 거야? 연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내 살부치인데. 연주도 함께 울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명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은? 나도 언니가 안쓰럽지만 더 이상 이런 나약한 모습은 동의할 수 없어. 집안에서 그 대화를 엿들은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연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 숙여오는 연희를 보자 차마 아이를 지우라고 권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연희와 자신의 맹목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준수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밖에서 오는 편지는 하나같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는 더욱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그를 자극했습니다. 내 안에 배가 많이 불렀다던데 집에서 영감님이 아주 잘 보살피나 보지? 준수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결국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의 어둠 속에서
그는 돌아가는 날이 피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밖에서 연희의 삶은 점차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설 용기도, 이웃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나을 것인가, 지울 것인가, 살 것인가, 끝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답도 그녀를 절망에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그 2층 집 안에서 침묵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라 머리 위에 매달린 무거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이미 금이 간 이 가정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청주의 하늘은 흐리고 가랑비가 흩날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연희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신호였지만 그녀의 심장을 심해 푸케르듯 했습니다. 뱃속의 생명을 느낄 때마다 연희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연주는 매일같이 찾아와 언니를 설득했습니다. 언니, 빨리 병원에 가서 결정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져. 낳으면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고, 지우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지만 어떤 선택이든 분명히 해야 해. 연희는 오열하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못하겠어. 아이는 불쌍하고 나는 무서워. 아이를 지키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아이를 버리면 죄책감에 죽을 것만 같아. 박 씨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희가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오할수록 이 관계를 끝낼 용기는 더욱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릴까. 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자조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동네의 소문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속삭이는 대신 대놓고 신랄한 말을 던졌습니다. 배가 저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할 건가? 참으로 망측한 일이야.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니. 모든 말이 비수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장에 가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경멸의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조상님들, 부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연주는 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언니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하지만 각오해야 해. 지금부터 언니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 될 테니까. 박 씨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연희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지겠다.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내가 돌봐주마. 지우고 싶다면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연희는 핏발선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죽일 수 없어요. 평생 저주받더라도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 말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용감하면서도 무모한 결정이었고 곧 닥쳐올 더 큰 비극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혹독한 겨울이 그 집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낳기로 한 결정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배는 확연히 불러왔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의 쏘아보는 시선과 등 뒤에 수군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소식은 금세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격이 불같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준수의 숙모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냐? 남편은 감옥에 있는데 배는 불러오고 그 뱃속에 든 게 누구 씨인지 말해봐. 우리 가문을 통째로 욕보일 셈이냐? 연희는 떨면서 배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서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수 씨, 제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발칵 뒤집혀 대책회의를 열었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저런 걸 집에 뒀다가는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야.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제발 여러분, 저희 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요. 언니를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주세요. 연주의 애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사건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연희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그녀는 그저 배를 감싸 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초췌하고 늙어버린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 모든 분노가 며느리가 아닌 자신에게 쏟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실을 고백하면 가문에서 쫓겨나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겁함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연희가 모든 죄를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야기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의 목소리도 냈지만 대부분은 경멸 섞인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찻집부터 시내 큰 시장까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임신한 며느리 이야기는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준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너 곧 내 자식의 형이 되겠구나라는 잔인한 조롱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준수는 그것을 땅에 던지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도끼 어린 맹세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나가는 날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연희는 그 무렵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것이 악몽이었고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불러오는 배를 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주는 언니가 걱정되어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연희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상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키겠습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모든 대가는 저 혼자 치르겠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연희에게 희미한 기댈곳이면서도 동시에 심장을 도려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었고 이 집은 거친 파도에 휩쓸릴 날만 기다리는 위태로운 조각배에 불과했습니다. 시끄러웠던 가족회의 이후 연희의 임신 사실은 더 이상 집안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친척 모두가 수군거렸고 일부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 일을 동사무소에 알려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격한 말이 오갔고 어떤 사람들은 박 씨의 얼굴에 대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가장인데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임신한 게 누구 애인지 똑똑히 밝혀야 할 거 아니오. 침묵하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소?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체면을 잃을까, 가문에서 쫓겨날까, 평생 경멸의 시선을 받을까 두려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사람들에게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연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척들의 욕설과 세상의 손가락질에 문 밖을 나설 용기조차 잃었습니다. 밤마다 배를 감싸 안고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죄악 속에서 이 세상에 데려왔구나.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지킬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주는 쇠약해진 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몇 번이고 박 씨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아버님은 책임지지 않으세요?
왜 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초췌한 얼굴과 핏발선 눈을 볼 때마다 연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후회와 공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비겁함은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사람은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욕설과 조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글을 읽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준수는 여전히 분노에 잠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는 계속해서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일부러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독방에 갇혀 건강은 나빠졌지만 머릿속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가는 날 모두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모범수로 감형되어 예상보다 1년 일찍 출소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준수는 하늘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내가 돌아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밖에서 연희는 여전히 지옥 같은 여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 밤마다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이 죄는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야. 연주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준수가 돌아오는 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 2층 집뿐만 아니라 한때 평화로웠던 한 가족의 남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준수가 출소하던 날 청주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그는 초췌한 얼굴에 하늘 전체의 증오를 담은 듯한 핏발선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5년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지만 감형 덕분에 일찍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자유를 되찾은 기쁨에 들떴겠지만 준수의 마음속에는 오직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천 가방을 꽉 쥔 채 증오에 찬 눈빛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뜬 소문들, 치욕스러운 편지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아버지의 추문, 가문의 수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냈고 재회의 날을 복수의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준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2층 집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또 다른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희가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온 골목이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그 배는 뭐야? 대답해. 연희는 떨면서 얼굴이 새하얘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수는 달려들어 아내의 팔을 부러뜨릴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말해. 집안에서 박 씨가 황급히 달려나와 아들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진정하고 아비 말부터 들어라. 하지만 바로 그 말이 증오에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준수는 획 돌아보며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버지였군요. 그렇죠? 제 아버지인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거였군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늙은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준수는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준수는 미친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버텼는데 돌아오면 따뜻한 가정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내는 배신하고
아버지는 더러운 짓을 하고 당신들이 인간이야?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죄가 커요.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그 애원은 온 골목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나와 수군거렸고 쏘아보는 시선과 욕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가족의 비극은 준수를 더욱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준수야, 저 아이만은 용서해다오. 하지만 준수의 눈에는 증오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맹세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집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듯이 가장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이후 작은 골목의 2층 집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준수는 핏발 선눈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연희를 향해 달려들자 연주가 몸을 던져 언니를 막아서고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비켜! 준수는 팔을 휘두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날 배신했어. 날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연주는 흐느끼며 형부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부, 제발 멈춰요. 언니를 해치면 뭐가 달라져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버지면서 내 아내를 빼앗았어. 당신이 인간이야.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초췌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다 받아들이마. 제발 연희와 저 아이만은 용서해다오. 그 말에 온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의 침묵은 준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주와 몇몇 이웃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났네. 저런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 연희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배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제발 제 아이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아무 죄도 없어요. 준수는 아내를 불태워버릴 듯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불쑥 솟아오른 그녀의 배를 보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저 아이 누구 핏줄이야? 내 자식이야? 아니면 내 동생이야? 그 질문에 몰려든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목매어 울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늙고 주름진 얼굴로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죄는 내 죄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준수는 사람들의 팔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주가 그를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부, 만약 아버님이나 언니를 해치면 형부는 또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모든 걸 잃게 된다고요.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가문 전체와 온 동네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치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됐네. 이 가족은 이제 죽었어. 오늘부터 모두 다 죽은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획 돌아서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연희와 연주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무너져 내린 박 씨의 떨리는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온 골목은 침묵에 잠겼고 가랑비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그 무엇도 이 가정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비극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결말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그날 밤 이후 2층 집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웃음도 온기도 없었고 오직 죄책감과 증오로 가득 찬 무거운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준수는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수군거리다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흘 뒤 준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움푹 팬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 당신들을 죽여봤자 난 다시 감옥에 갈 거고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만 될 뿐이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 하지만 오늘부로 모든 인연을 끊겠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저 사람도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연희는 주저앉아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빠가 필요해요. 준수는 불러온 배를 보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 아이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자식이야? 아니면 내 동생이야? 난 그 질문에 답할 힘이 없어.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벽에 기댄 채 헝클어진 백발과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듣자 그는 마치 뿌리 뽑힌 고목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을 떠나 화물터미널 근처에서 노숙하며 지냈고 누구의 얼굴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그를 보며 죄인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배는 날마다 불러왔고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손가락질과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밤이면 기절할 듯이 울었고 연주는 그런 언니를 돌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언니가 강하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언젠가 어머니의 수치를 씻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출산의 날, 연희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집 전체를 갈기갈기 찢는 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에 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지만 엄마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할게. 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마음속에 증오를 쌓은 채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박 씨 역시 종적을 감췄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에는 이제 연희와 아이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그것은 삶을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비극은 막을 내렸지만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았고 모든 것 뒤에는 잔인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인간이 유혹 앞에 무너질 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연희 가족의 이야기는 시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혔지만 그 여운은 사건을 지켜본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삶의 경고를 얻기 위해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곤 했습니다. 20살 남짓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야 했던 연희는 굳건한 의지가 부족하여 나약한 마음에 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외로움과 기댈 곳을 찾던 갈망은 결국 시아버지와의 금지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얻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눈물과 세상의 경멸,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끔찍한 오명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그것은 그녀의 나약함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한때 존경받던 가장이었던 박 씨는 결국 본능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잘못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비겁함 때문에 침묵하며 며느리에게 모든 비난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여생을 수치심 속에서 그림자처럼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준수는 비록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실수를 저질러 감옥에 갔지만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치욕 속에서 돌아와 자신의 보금자리가 파괴된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분노는 그를 메마른 인간으로 만들었고 혈육의 정마저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오직 여동생 연주만이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이었음에도 언니의 곁에 남아 무너진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고통 역시 평생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으로 맺어진 관계의 결실인 아이는 역설적으로 남겨진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과거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연희의 품 안에서 아이는 사랑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랑에 눈물과 한이 섞여 있을지라도 이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결혼과 가정에서 신뢰는 기초이며 도덕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붉은 선입니다. 한순간의 나약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이나 애정 결핍은 배신과 본능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슬픔이 뒤섞인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가슴 시린 하나의 경고입니다. 도리를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한번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